정치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장외에서 서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대선 버스 출발한다고 8월인가요? 그때 얘기를 했죠. 아직 손들 생각 없는 윤석열. 국민의힘 미래에 큰 관심이 있다. 국민이 가리키는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입당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서요. 선을 그으면서 주도권 잡기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강론에 힘을 두는 모양입니다. 세대 교체는 대선판 트렌드다. 아직까지 이거 장해찬 평론가니까 뭐 두 분 다 잘 아시니까.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움직이거나 구체적인 메시지를 낼 때가 아닌 건가요? 이제 국민을 많이 만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일관된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국민들을 많이 만나면서 국민분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힘으로 가길 원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실 것이고 또 반대로 중도층이나 무당층 좀 더 포용하길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 목소리를 두루두루 들으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 입당을 한다 만다 그리고 언제 입당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요, 우정석 부소장님.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에 있는 대선 후보들 말고 당 내부에 있는 대선 후보들을 좀 더 키워가지고 당의 힘을 키우게 하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이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아직까지는 외부 대선 주자들을 조금 내 대해서 좀 힘이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예. 흔히 말하는 보수 야권에서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유의미한 득표를 남긴 것이 지지율을 남긴 것이 최근에 없어요. 두 자리를 넘어서는 윤석열 전 총장 말고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에 어느 정도 해답이 있다. 예. 8월에 대선 열차는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8월대로 간다라고 얘기해야 원외에 있는 인사들에게도 이 타임라인을 정하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전에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대표가 되자마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예. 복당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레이스가 끝나고 복당시켜준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복당 문제는 다 정리가 되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천명했던 것처럼 타임라인대로 다 움직이고 윤석열 전 총장도 아마 그 전에 예. 어느 정도 움직여야지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하나 얘기했던 것이 오세훈이 파격적으로 등장을 했고 다시. 예. 본인도 다시 등장했고. 하태경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하태경 효과도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 2021년은 더할 나위 없는 역동성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내 분위기도 띄우는 것과 동시에 예. 바깥에 있는 후보 역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 행동을 이준석 대표가 할 것입니다. 다음 신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8월까지 같은 내용인데 대선길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먼저 출발하면 손해. 천 변호사님, 이 부분이요. 대선이 내년 한 3월이니까 네.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먼저 출발하면 손해.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뭐 서로 삿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창석 평론가님 말씀이 사실 맞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경선 버스를 제때 출발시키는 원칙론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윤 전 총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윤 전 총장이 그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단 경선 흥행 자체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또 그 이후에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이 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하나의 사전 절차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윤 총장 측이 말하는 먼저 버스를 출발시켜서 내부 경선을 시작하게 되는 게 국민의힘 쪽의 손해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근데 저는 좀 한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윤 총장 측의 이제 그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 답답하다. 아까 윤 총장 측에서 국민이 가르치는 길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시는 분은 국민이 가르치는 길도 있겠지만 본인이 명확한 자기의 길을 보여줘야 돼요. 어젠다를 보여줘야 된다. 네, 비전도 보여주고 본인의 결단도 보여주고 본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꽤 어찌 보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준석 현상에 따라서 국민의힘 자체도 쇄신하고 변화하려는 이 타이밍에 저는 이 변화의 바람에 윤 총장 스스로도 내가 뭐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예. 나도 이 변화의 한 부분이 되겠다. 주요한 부분이 돼서 이 변화를 내년 대선까지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해서 빨리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는 그 MZ 세대, 최근에 젊은 세대들에게 맞는 밀고 당기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우리 나경원, 주호영 의원 같은 중진들 스타일 같으면 1위를 달리는 대선 후보가 있으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자세를 낮추고 읍소를 해서라도 모시고 와야 된다라는 느낌이라면 예. 이준석 대표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 당이 더 매력 있어 보이고 예. 안 오면 손해야. 이런 분위기를 더 보여줘서 예. 윤 총장으로 하여금 오히려 국민의힘의 매력도를 더 크게 느끼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예. 고도의 밀당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사실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게 되면은 당은 그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 전까지 국민의 당의 힘을 좀 키워놓겠다는 의미입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이준석 그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본인이 옥세훈 캠프에서 뛰었던 것이 경험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전에 뭐가 본격적으로 그 불이 붙기 전까지 여론조사를 하면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인 1위였어요. 예. 안철수 후보가 40% 이상이었거든요. 45% 이상이었는데 당내에서 후보를 키워야 된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따라서 당내 경선을 했잖아요. 당내 경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안철수 후보와 다시 경선을 했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서울시장 그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제3지대에서 유력한 정치인, 유력한 그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이 돼버렸거든요. 이 점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는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걸 알 거예요. 제3지대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양쪽이 이렇게 그 밀당 아닌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누가 더 주도권을 잡고 협상을 하느냐, 또 누가 더 후한값을 받아내느냐 하나의 뭐 그런 협상이 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어제까지 나온 멘트는 사실은 당 대표의 멘트라기보다는 정치평론가의 멘트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평론가로서 활동을 하고 시사평론가로서 활동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 경력을 쌓아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앞서 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는 상대가 있는 협상입니다. 예. 정치 평론을 할 때는 상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면 돼요. 예. 근데 이제는 상대를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평론을 할 때는 현미경을 가지고 구체적인 걸 들여다보는 일을 했다면 당대표가 되면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더 넓게 더 많은 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식으로 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윤석열 총장 측과의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예. 그런 인터뷰를 한 거 기억이 나네요. 이제 실제로 입당과 합당 뭐 이런 얘기 논의가 시작이 되면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준석 대표가 야권에서 지금 여러 명의 대선 후보들, 대선 주자들이 자의타의 거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있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원희룡 지사, 하태경 의원, 뭐 윤석열 전 총장 이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금 오정수 부장님 어떻게 보면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호의적인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올해 초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사실 오세훈 시장이 탄생하기 전까지 당내 예비 경선도 이슈가 크게 됐었고요. 예. 국민의당 대표였던 안철수 전 의원과의 단일 협상도 크게 컨벤션 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하고 싶다라는 이 열망 아래 모든 대선 주자를 불러 모으는 것 또는 불러 모을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야당 당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최재현 감사원장,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보면 현 정권에서는 굉장히 뼈아프죠. 어떻게 보면은 예. 현 정권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 분이나 계시네요. 네, 이 세 사람이 만약에 야권 쪽에 서게 될 경우에 이 파급력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고 예. 김동연 전 부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이 본인이 스스로 공식적인 메시지를 낸 적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야권 후보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역시 정치인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권 후보로서는 계속 거론이 되지 않고 여권 후보로서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정말 가능하다면 한 바구니에 넣어서 정말 큰 컨벤션 효과를 일으켜보고자 하는 것이 또 이준석 대표의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예. 이 대선에 대한 예비 경선, 이 눈을 국민들의 눈을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게 장해찬 평론가님,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반문 빅텐트? 여기에 다 들어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문 빅텐트를 치려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 또 이준석 대표가 말한 8월이라는 마지노선 안에 이 바깥에 있는 훌륭한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국민의힘이 뭐 매력을 뽐내든 레드카펫을 깔든 뭐 버스가 떠난다고 말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만들어내야만 되는 것인데 저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입장으로 우리 당에 들어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서 이종훈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정치평론가가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각 주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가능하면 띄워주는 말만 하실 필요가 있다. 꼭 특정 주자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뭐 최재형 원장도 그렇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그렇고 당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평론가로서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그걸 지적하는 순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씩 이준석 대표도 입장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케미라고 하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 좀 천하람 변호사님 말처럼 밀당도 하고 때로는 견제도 했다가 때로는 칭찬도 했다가 이러면서 케미가 생기는데 이제 조금씩 국민의힘과 당 밖에 있는 주자들 사이에 케미가 잘 쌓인다면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그 일정대로 이 빅텐트가 쳐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많은 예. 부분들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시험대가 되는 거겠죠. 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중에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반부패,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의 반부패 자체 발광인지 반사체인지 봐야 한다. 이게 견제구를 날렸다라고 이제 중앙일보에서는 해석을 했는데 이걸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 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그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그런 반부패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자체 발광이냐 반사체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런 모순이 오히려 부각되어야지만 윤석열 총장이 그런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밀어붙이던 시절에 비해 가지고는 그런 이슈를 좀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이제 약간 덜 주목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런 것 때문이라 보고요. 예. 이 내용으로 장해찬 평론가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모순이 부각돼야만 빛을 발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반사체라는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단 대선 주자로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면 당연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주목을 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지난주에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들 보게 되면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주 대비 대다수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는다? 물론 전당대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이준석 대표 위주로 좀 나간 측면도 있지만 예. 국민들의 지지라던가 수치로 잡히는 지지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개 행보를 좀 했더니 부쩍 올랐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미 이제 반사체가 아니라 자체 발광체로서 윤석열 총장에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예. 발광체인지 반사체인지 봐야겠다 이 이야기하는 것은 뜻은 똑같지만 뉘앙스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말한 평론가로서의 메시지와 이제 당대표로의 메시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조금씩 또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들도 저는 결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시대적 화두가 뭐가 될 것이냐. 대선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젠다가 뭐가 될 것이냐. 만약에요. 이 부분요.
일자리 문제나 경제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가장 각광받는 대선 주자가 조금씩 변할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정치판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대선의 아젠다가 경제나 일자리 문제로 시프트가 됐다라고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상황에서도 유리할 것이냐. 이 부분인 거,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말 그대로 견제구인데 예. 저는 윤 총장 측에서도 굉장히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정과 상식, 합리 이런 부분은 물론 듣기는 좋고 회복돼야 되는 가치지만 이거 그 자체가 미래 비전이 되기에는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공정한 기틀 위에서 뭘 더 쌓아 올릴 것인가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언제나 늘 대선에선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윤 총장 측에서도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떤 비전을 내보일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윤 총장 본인이 뭔가를 급하게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내가 어떤 경제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미리 정리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새겨들을 부분이 있고 다만 저는 장 평론가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것이 이런 얘기는 물론 나름대로 의도가 있어서 견제구를 던지는 거겠지만 예. 당대표의 언행이라고 보기에는 어찌 보면 너무 가벼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후보를 미리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다라고 하게 되면 공정한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당대표로서 좀 어떻게 보면 편향되어 있거나 언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시원시원하게 묻는 말에 대해서 잘 답변하는 기존의 태도도 물론 의미가 있고 좋지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한 단어 한 단어를 꺼낼 때 저도 그런 얘기 또 얘기하고 싶고요. 장해찬 평론가께서 그런 얘기를 또 어제 하셨어요. 택시를 타고 직접 갈 수 있는 후보한테 버스에 제때 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 총장이 서로 밀당을 하고 있지만 결국 둘 다 버스에 타고 둘 다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야권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견제구 신경전도 좋지만 이제는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뭐 택시를 탈 수 있다, 택시 타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한 게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뭐 개인이자 시사평론가로서 말을 한 건데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윤 총장 측에서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뭐 8월에 안 들어오면 아주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 시기에 맞춰서 서로 견제구를 날리기보다는 천하람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네. 이준석 대표는 또 국민의힘 열심히 개혁하고 중도 외연 확장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광주 간 것도 그렇고 그런 일 열심히 잘하시면 되고 윤 전 총장은 지금 그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국민의 부름을 들으면서 국민 목소리 많이 듣는 행보하면 된다. 예. 이런 좀 견제구 던지는 게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다는 차원에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실 얘기들이 저는 이제 많으시죠? 약간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데 경솔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반대로 예. 민주당 전 직책을 맡고 있지만 좀 옹호를 해보자면 예. 당대표로서 원리 원칙 얘기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 경선 때 내가 윤석열 전 총장과 굉장히 친했고 대구 KTX에 내리면 차로 같이 데려다 주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특정 주자한테 이렇게 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대표 후보로서 그때도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리 원칙을 따지는 것이 당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번 중도 낙마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 대표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야권 주자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일단 목표는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야권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주에 큰 행보 없이 지지율이 반등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또 공수처 수사 개시입니다. 이 정권에 핍박받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주목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주로 봤을 때는 자체 발광인지 반사체인지는 충분히 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인터뷰를 제가 다 들었는데 그 뒷부분에 윤석 대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 총장 측에서 외교 안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육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면 그건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아까 천하람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윤 총장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반부패 이미지 그리고 공정의 이미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대항하는 전사로서의 이미지. 네. 이거 외에는 지금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 앞에 내놓은 어떤 패키지가 없는데 이걸로는 대통령의 자질로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대통령이 가져야 될 덕목이 뭐 공정 이런 것도 중요한 가치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외교 안보, 북한 문제, 네. 뭐 구체적으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이 무언가를 제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장해찬 평론가께서 여쭤봐요.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거기서 또 신선한 정책적 아이디어나 구상을 얘기하면 그게 또 지지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지도자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을 선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인이 모든 분야 전문가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에 경제 전문가 대통령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불황도 있었지만 호황도 있었죠. 큰 성장도 있었고 경제 전문가 잘 알아보고 잘 쓰면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뭐 3월부터 이 정책 행보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도 있지만 이를테면 뭐 정승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중적 인지도는 다소 낮았으나 학계에서 또 전문 영역에서 평가가 아주 좋으신 분이었어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 오랜 기간 연구해 오신 분이고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 만난 모종린 교수님 같은 경우도 골목 상권과 관련해서 아주 미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게 한국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과감한 주장을 또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만났는데 적어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다. 좀 문제가 있다. 그 학계나 그 영역에서 어떤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만 봐도 물론 검증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곧 본인의 목소리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구상들을 말하겠지만 만나고 있는 전문가 풀만 봐도 그래도 적어도 인재를 알아보는 선구안에 있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만남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다면 지지율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하거나 높아지진 않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대할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물론 검증은 남아있지만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박식하고 잘 알아야 되겠지만 전문가일 수는 없는 거죠. 그거를 보완하는 게 싱크탱크, 참모들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아마 윤석열 총장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